서울 수도권이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핵심지는 올랐던 게 맞아요. 올랐던 게 맞습니다만 이게 뻗어가다가 노도강까지 가다가 금강구까지 가려다가 이게 팍 퍼지는 뭐 하여튼 이런 쪽 가다가 또 서울 외곽으로 치자면은 뭐 이제 일개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안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좀 이제 물이 올라다가 말아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올라다가 대출 안 해줘. 안 해줘 끊고 그러면은 타격은 이제 그쪽부터 먼저 이제 막 5, 6억대 이제 아파트 쪽 있는 쪽 뭐 이제 외곽 쪽 이런 쪽들이 이제 타격을 크게 먹어버리니까 인천 쪽 뭐 이런 쪽이 먹어버리니까 이런 데를 왜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왜 가야 돼? 노도강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비슷하다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 반복되는 걸 한 번씩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내년 상황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대세 상승장의 초반입니다.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발받침으로 2025년, 2024년보다 훨씬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요. 네. 그러면 2024년도 좋았는데 2025는 얼마나 좋다는 건가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좋을 때는 되게 좋은 것만 보여요. 뭐 집값도 오른다고 보이고 대출도 좋게 보이고 뭐 이것도 보이는데 나쁠 땐 또 나쁜 것만 보여요. 항시 그래요. 뭐 곧 있으면 전쟁 날 것 같고 유가가 오른다 그러고 뭐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있으면 뭐 이란에 뭐 저기 뭐야 참전을 한다는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대만 또 시진핑 아저씨가 또 갑자기 또 대만 친다고 20년 전부터 대만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고칠 것 같긴 한데 네 그랬든가 그럼 뭐 3차 대전이 뭐 세계에 일어난다는 등 뭐 안 좋은 소리 내가 나올 때는 안 좋은 말만 보입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돌아서서 8월 달까지만 보기만 하면 서울 거리랑 1만 건 통과. 와, 서울 대제 불 붙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다가 이제 8월 지나고 나서 이제 9월, 10월 들어서니까는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소 잡으려다가 빈대 잡는다 그러나요? 그거 초가상칸 태운다 그러나요? 강남 잡으려다가 지금 외곽 지역들 아파트들 다 무너지고 거리랑 급감해 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강남은 버티지만 우리 그들은 못 버티겠나? 라고 생각하는 수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이게 하락장이라고 봤을 때는 아니고요. 약간 보합장, 그러니까 조정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아봤자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도 가져왔어요. 그럼 당연히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기간만 지나고 나면 2025년은 뭐 거래량 1만 건 이상이 나오는 거래량 상승장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총론입니다. 서울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도, 인천도 강하게 따라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낙수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낙수효과에 따라서 지방도 뭐 내년은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좀 그 이후에 투자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당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2025년에 무슨 근거로 뭐 유가도 뭐 폭등한다 그러고 뭐 저기 대출도 안 나오고 뭐 다주택자 때려잡는다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만 전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지난 3년간 거래량인데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이 빨간 게 뭐냐면 대출 규제를 했던 시점입니다. 대출 규제를 했던 시점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원래 종목 쭈구쭈구쭈구 있다가 좀 올라가려고 보면 대출 규제를 한번 때려버리고 이게 2021년, 이게 2022년, 2023년 이게 또 올라가려고 보니까는 또 대출 규제로 때려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죠. 2024년 이제 8월 달에 이제 대규모 대출 규제를 또 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려면 내려가고 그러나 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꼭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면 어느 정도의 이 안정기, 적응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내려갔다가 안정기를 거치다가 다시 또 쭉 시장이 적응해서 다시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통계가 지금 좀 후행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8월달 통계거든요. 8월달에 7,000건 지금 한 요 정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5,000에서 4,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요렇게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그 폭을 보면 작년에는 요만큼의 폭이었다면 한 3배 정도 폭이었다면 올해 3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뭐 2만 건, 3만 건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지금 서울의 노도강까지만 갔지 금강구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에너지까지 같이 합쳐지면 저는 서울의 대세 상승장에 초반이 충분히 왔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전국 네. 아파트.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때려 맞으면 쭉 내려가고 이게 특례보금자리론 그때 6억 이하 대출을 규제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어느 정도 왔다가 좀 서울이 좀 살아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때려버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이제 신생아 특별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따라서 이제 신생아 특별대출 한 뒤로 애기 상승률이란다. 거기 그 출산율이 높아졌대요. 그게 이제 일단 조금 그거긴 하겠습니다만 출산율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나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네. 다주택 대출, 1주택 대출이 들어왔죠. 7월에 시작해서 7월에 공표해서 8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잔금을 치시는 분들이 되게 억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는데 이렇게 지금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이랑 서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전국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뭐를 따라간다? 서울을 따라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짧으면 3개월? 지금부터 한 길어봤자 6개월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두구두구두구 하고 지금 벌써부터 이 그 외곽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한 부작용들이 펑펑 터지고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괜히 강남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5억대 미만의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저리 대출들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1주택자들만 해준다고 하다가 그 국장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인천이라든지 뭐 미출구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뭐 이쪽 구리 넘어서 뭐 남항유 쪽 이런 아파트들 기축 아파트들 5억대 6억대 아파트들이 1억씩 떨어져 버렸거든요. 5억에서 1억 떨어진 거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데 1억 한 20% 30% 떨어진 거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지금 나와주면서 또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또 1월 지나면 어떤 보완 대책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에 대해서 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규제 본격적으로 한두 달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말이라서 대출 한도가 이제 다 마감이 되고 네. 연초되면 또 다시 스타트 그렇죠. 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랑 같이 맞물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한도가 다 채워진 데도 있고 지금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눈치 보면서 금감원 눈치 보면서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합니다만 집단 대출도 지금 이제 다시 둔촌주공에 한해서만 이제 다시 다 풀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것들이 여론에 따라서 다시 대출이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돼가지고요. 물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그건 또 해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로는 네. 이거는 정말 큰 호재예요. 정말 큰 호재입니다.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M1하고 M2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2포인트 이상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수는 여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싫든 좋든 빠르든 늦든 미국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인하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조금 더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여튼간 뭐, 어느 당이 되건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라도 같이 금리 인하를 좀 취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중장기적인 큰 호재가 또 한 번 또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이게 마지막 근거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2024년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부동산 키워드가 뭐냐고 이제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내년에 키워드는 전세 대란인 것 같아요. 전세가 없어요. 정말로. 서울에 전세가 없어요. 서울도 그렇고 뭐 이제 웬간한 지방 도시의 핵심 지역 대구 빼고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없어요. 왜 전세가 없을까요? 전세가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가 계속 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까지 이제 90까지 올라왔는데 언제 이제 하락했던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정도까지 그 전세가 지금 거의 가격이 올라왔다고 보시고요. 이거 아실 자료인데 올해 1월에 비해서 지금 11월은 4분의 1토막이래요. 4분의 1토막. 전세 매물 물량이. 전세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들은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 공급되고 물론 또 갈아타시는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전세 수요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정적으로 계속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를 이제 자극하게 될 거고 전세가가
그럼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으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내년에 강북구 쪽에 이제 신의문 쪽에 이제 좀 한 3만 세대 정도 물량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서울은 이제 내년에도 물량이 없거든요. 올해 둔촌주공 보세요. 뭐 거뜬하잖아요. 뭐 사람들 뭐라고 뭐 12,000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거뜬하잖아요. 뭐 전세 뭐 10억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5억에 놓으신 사람들은 다시 뭐 파토난다는 소리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서울은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주택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을 사서 전세를 놔서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다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1주택 포지션으로 대부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똘똘한 채로.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있던 것도 계속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계속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지금 강북구에서 만나고 있어. 전세가이고 80% 이상치.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처짐에 따라서 매매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언제냐? 저는 내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전세가 없지만 내년에는 전세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2024년 11월이니까 내년 한 2025년 11월쯤에 이 영상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건야 빠른 사람이 뭐 전세가 뭐 어쩌고 대란이 어쩌고 그랬던데 지금 그런 현상 나타나나?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저는 내년쯤에 되면 이런 키워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빠르면 8월 9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신의문 쪽에 입주 물량 들어오기 전에는. 올해 좀 특징적인 흐름이 이 매매랑 전세는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갭이 줄지 않으면서 뭐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네. 굉장히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네. 내년에는 좀 더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올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세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평균이고 위에 게 강북, 밑에 게 이제 강남권의 전세가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요때를 기준으로 5월을 기준으로 매매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매매가가 폭등하는 시기가 전세가가 따라가기 시작한 시작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약간씩 하락하는 시기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매매가가 축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각도가 요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꺾어지는 각도 이게 평균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요 각도가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내년 정도 되면은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오른다고 하면 매매가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1억 이하는 충분히 넘어가거든요. 이 뉴스도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몇 월 달인가 이거 지금 캡처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4년차 전세 대란. 예, 이것도 올해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전세가율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시점과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고 보면 저는 내년 후반쯤 정도 되면 이렇게 꺾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지금 내 집 마련 네네. 혹은 갈아타기 이제 최정희 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요. 뭐 올해는 끝났고 뭐 대출도 지금 뭐 이렇다고 하니까 아마 네네네. 이렇게 많이 움직일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네. 내년 초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갈아타기와 내 집 마련의 관점에서는 네. 내년 내후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있습니까? 준비를 해오셨군요. 잠깐만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하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후반부에도 잠깐 제가 서버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좀 조정장, 보합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려치기 상당히 좋습니다. 후려치기 상당히 좋고 내 물건도 후려치기 당하기 좋은 상당히 좋은 시기가 지금 상황이거든요. 팔려면 진짜 더럽게 안 팔리고 맞아요. 살려고 하면은 좀 호가도 안 내려고 뭐 이렇게 좀 버티고 없어요. 물건도 없어요. 뭐 이래버리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따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갈아타기라는 건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데 내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15억짜리 아파트로 이전하고 싶다 손 치면 15억짜리는 한 2, 3억 떨어져서 12억일 거예요. 그럼 10억짜리는 떨어져 갖고 지금 9억이나 8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못 갈아타냐고 하면 요 갭이에요. 요 갭. 맞습니다. 요 갭. 나는 꼭 10억에 팔아야 돼. 그래야지 갭을 2억에 버텨놓고 나는 올라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요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년쯤에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얘는 다시 10억이고 얘는 다시 15억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갭을 줄여서 가려고 하려면 자기도 좀 줄여서 욕심을 좀 부리고 이거 팔고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건 뭐 테크닉의 차이지 뭐 이거 용기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테크닉을 조금 더 무서워하는데 결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욕심만 조금 버리면 돼요. 욕심만. 이거 조금만 버리고 내가 10억이었다가 8억으로 떨어졌으면 3억짜리 좋은 거 산다고 생각하시고 갈아타시면 마음 편하고 좋은데 그게 상당히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내년에 다시 또 이제 이게 2억 오른 건 이제 10억 이제 얘네가 훨씬 많이 올라요. 15억에서 16억 올라버리잖아요. 그때 갈아탈 걸 뭐 이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지금 갈아타십시오. 지금 상당히 좀 후려치기 좋은 시기고요. 목동 같은데 그다음에 좀 좋은데 성수 같은데 이런데 좋은 데들 지금 조금 조정하는 거서 하나씩 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후려잡아서 갈아타게 하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5억대 살고 있으면서 8억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 차이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부담은 조금 더 들어주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한번 지금 당장 뭐 내년 2월 전까지 대출 규제가 조금 좀 지속될 때까지 한번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강남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럼요. 단기간에 많이 네. 뭐 60억이라는 걸 제가 올해 볼 줄이야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한두 곳도 아니고 엄청 올라 버리니까 이게 좀 야 그럼 뭐 이거 안 오른 거 마용성이든 뭐 송동구가 됐든 뭐라도 하나 지금 개부를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네. 그런 질문들도 채팅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갭 끼고 사놔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여력 되시면 당연히 지금 사셔야죠. 지금 당연히 사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2025년에 절대 이 가격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가격으로 절대 살지 못하고요. 접근하기도 못합니다. 여력 되시면 지금이라도 조금 무리를 하셔서 조금 한번 베팅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까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요. 내년 2월쯤이나 3월쯤 되면 아마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을걸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또 한 번 정도도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금리 인하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뭘 비판하시냐면 예.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장금리는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기준금리 내려봤자 뭐 안 내렸다고 하는데 부동산 쪽에서만 그렇고요. M2 원호는 경제 쪽에서는 계속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 상승 쪽에 상승기 때 우리가 3.5%에서 버텼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줬어야 하는데 시장금리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원래 정부가 그렇게 너무 과하면 떨어주고 너무 과하게 내리면 조금 올려주고 이런 기능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좀 은행들한테 좀 야 너네 너무 많이 먹지 마 이제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살짝 눌러줬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좀 안정되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버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조금 죽일 필요가 있거든요. 대출 다 받자. 지금 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 지금 제가 4월 달에 나왔을 때 분명히 했어요. 채권 사라고. 채권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 채권 사야 한다. 채권 금리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뭔가 단기적으로 조금 억누를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분명히 좋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갭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여력이 계시면 지금 사십시오. 예, 지금 사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5년 괜찮아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고려해서 뭐 명의나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비과세나 이런 거 세팅 고려하신 다음에 하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갭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은 이미 그걸 세팅 다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 무지성으로 혹시 있을까봐 있을까봐? 몇 안 되긴 하는데 있을까봐? 무지성으로 막 네. 이상하게 할까봐 네. 혹시나 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명의 없으면 취득세 엄청 나고요. 여러분 종부세 장난 아닙니다. 종부세 안 풀어줬어요, 여러분. 9억이라서 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방까지는.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지방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전 지방에서 돈 번 사람이거든요. 지방에서 잘 돼야지 지방을 좀 응원하는 사람인데 지방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에는 어디가 먼저? 소수도권이 먼저 상승을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서 그걸 보고 저는 지방을 내려간 사람이거든요. 그게 되풀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방으로 내려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어디 정도 소액 투자로 좀 보게 될 거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인천 쪽, 일산 쪽, 고양 쪽 이런 쪽에 미분양들이 들어올 때쯤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물론 지금 안 좋은 뉴스 나오는 거 맙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전쟁 안 할 생각도 없고 뭐 이제 북한이 파병을 한다는데 이제 10만 양병설을 뭐 지금 나오잖아요. 뭐 북한에서 지금 뭐
뭐 20만 대군을 뭐 지금 뭐 징병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뭐 나오고 이미 전투를 해서 뭐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특수부대가 이미 저기 참전을 했다는 등 뭐 이제 세계 대전을 뭐 준비하고 있다는 등 뭐 중공군이 곧 있으면 참전한다는 등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너무 그거에 좀 그렇다고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장이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벌써 지금 1억 뚫었잖아요. 뭐 그렇게 안 좋다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비트코인도 이제 2억 얘기가 곧 있으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2억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비트코인 10억 얘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것만 보이니까 안 좋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좋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딱 까놓고 해서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느낀 건데 너무 단숨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갖고 제가 피를 본 상황인데 우리 120살까지 살 사람들이잖아요. 아, 120살 진짜요? 이제 100세 인생이잖아요. 이제 100세 인생에서 이제 120세 인생까지 나온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몇 살이신지가 잘 모르겠는데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90살 더 살아야 돼요. 아, 80살인가? 네. 80살 더 살아야 돼요. 80살 동안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 드나고 이제 2030년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때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요. 3개 신도시도 좀 그때 활성화가 되고 뭐 정권도 좀 그때 정도 좀 다른 정권으로 돼 있을 거고 그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당장부터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안 가셔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합니까? 개인적인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개인적인 결론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에너지라든지 동력은 더 이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없어요? 토호제도 좀 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올해 나온 8월달 그 가계대출 규제를 보면 이번 정부의 방향성을 계속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지금은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고 진보 진영이 지금 여수야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이 진영을 잡게 되면 분명 어느 정권을 잡더라도 이게 자기의 이제 세력을 이제 뭉축하려면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옛날부터 뭐 왕권 바뀌면 맨날 전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적을 만들어서 내 편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권을 만들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싫어하는 것은 뭐든지 서민 정책이에요. 서민들이 잘 살고 같이 잘 살아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자 감세라든지 뭐 다주택자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 좀 이데올로기지만 친일 쪽 이런 쪽들 건드리고 가서 그쪽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그러니까 서민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들을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이라든지 집 많이 갖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좀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하고 이제 반공 세력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공.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면 다주택 규제에 대한 성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반감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여당에서도 다주택자 생활안정 제공, 그 다음에 다주택, 1주택자 추가 구입대가 주담대 제한, 다주택자, 뭐 하여튼간 뭐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원했던 취득세 완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그리고 그 양도세는 조금 풀렸긴 합니다만 아직 다 풀린 건 아니고 유예를 한 거거든요. 유예.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또 이제 풀릴지 안 풀릴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제 보유세 같은 것들을 조금 좀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동력들이 좀 많이 상실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보기보다는 이제 다음 차기에 있는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으니까 사람들이 다주택으로 가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 보이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지방은 사실상 좀 이런 서울 수도권은 부산 투자자들이 조금 이렇게 좀 활동을 좀 많이 해줘야
좀 오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 우리 동네 안 올라! 그러고 있다가 우르르 몰려갖고 슉 사고 놓고는, 잠깐만, 이거 오르나? 그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방의 패턴인데, 부산의 그 열정적인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들 좀 네. 돌아다녀서 줘야 되는데 지금 부산도 무너지고 있으니 말이 좀 그렇죠. 3개국 빼놓고는 지금 부산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미분양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가 좀 그 수요층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방이 좀 그래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저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1억이야라든지 지방 뭐 좀 이렇게 갭 투자 같은 거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다. 있으시면 빨리 팔아라. 그리고 물량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좀 피해 가셔라. 이런 얘기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지방은 조금 좀 오래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까지 해줍니다. 확실한 수익을 다 원한다. 네. 연말 내년 초 어떤 네. 전략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번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조금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번 것이 저의 이제 수익 수단이었고요. 두 고수의 번째는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그때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고수라고 해도 뭐 지방에 가갖고 뭐 20채, 30채 사는 사람 없어요. 사서도 안 되고. 사면 지옥에서 온 판사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분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미분양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미분양이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은 오릅니다. 이거는 뭐 절대 진리예요. 지금 인천 쪽에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통계라서 그렇지. 지금 2,000개 잡혀있다 그렇지. 그 500개 미만이거든요. 이제 진짜 안 좋은 것들 성능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이게 3개월 전 이게 통계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미분양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천 쪽에 미분양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인천 쪽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천의 미분양을 이제 미분양 접근 전략을 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서울은 미분양이 없으니 서울 외곽 지역 어디 고양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요런 또 안성이라든지 요런 쪽에 미분양들이 몇 건씩 나오거든요. 가격도 되게 쌉니다. 막 4억 5천에서 5억 5천대거든요. 되게 쌉니다. 이제 뭐 가격만 들으면 되게 싸는데 이제 가보면 이제 허벌판에 뭐 이제 아파트만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황금 오리알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한번 좀 가져보셨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 명의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단타적으로 가져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베팅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도권 외곽에 5억대면 조금 딱 갔을 때 바람이 많이 붑니다. 불고 택시 카카오를 불렀는데 택시 카카오가 못 찾아와요. 아저씨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일단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차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길이 안 뚫려 있는데 이제 그 비포장 도로에서 일단 뚫어놓은 가설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보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저는 그런데 걸어 다니거든요. 일부러 학교만 하나 있고 막 이런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가보면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돼서 이제 택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그랬고요. 저기 동탄 신도시도 그랬습니다. 동탄 신도시 남동탄 가보세요. 호수공원 얼마나 좋아요. 5년 전에 가보셨어요. 똥물에 아유 아니거든요. 뭐 거기서 포스코에서 뭐 라돈 나온다고 아파트를 다시 때려부시라고 막 지금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오잖아요.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어떻게 라돈이 나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평평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려해 보셨으면. 그러니까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꼭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싸니까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이 얼마나 계신가 나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그 질문들이 대부분 다 이거 실거주죠. 네, 실거주 아니면 타시는 분들인데 저같이 미분양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분들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거 이제 고양시 쪽 찾아보세요. 있어요. 지금 힌트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쪽, 인천 쪽, 남구 쪽, 그리고 안산 쪽, 그리고 저 평택 외곽 쪽 이쪽에 있는 쪽들 한 번씩 지금 찾아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3, 4년씩 남고요. 입주하기도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베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갔다가 6개월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 미분양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잡아놨다가 6개월에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시면 제가 작년에 미분양이라고 해갖고 써놨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런 시흥도 써놓고 남구도 써놓고 제가 이런 식으로 치고 빠졌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유사한 패턴. 네, 유사한 패턴. 진짜
진짜 안 돼. 어떻게 송도가 10억이야. 그런데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안 돼. 시흥이 어떻게 6억. 미쳤나 봐. 그러더니 광명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만 보이지만 이게 좀 시간이 바뀌고 내년 지금 사면은 내년 4월 정도에 판다손 치면 막 그때는 뭐 이제 좀 괜찮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지 베팅을 한번 해봐도 괜찮다. 투자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거주의 관점에서 또 그런 거 사가지고 또 명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장화 신고 갔다가 그냥 진흙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텨야죠. 버텨야죠. 장화가 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화도 그냥 장화 신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좋은 장화 신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좋은 장화 신어야죠. 빠질까봐 저 같은 사람 빠지면 또 못 나오고 또 이렇게 발만 빠지고 괜찮은데 거기서 왜 못 빠져나오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넘어지죠. 철푸덕하고 네. 갯벌에서 넘어지듯이 네. 넘어질까봐. 네, 그래서 베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자신의 버틸 수 있을 만한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크게 넘어져 봤는데 이게 여기까지 넘어진 게 아니라 punk도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나와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요. 엄청 당황하셨겠는데요? 예, 죽을 뻔했다. 네, 처자식이 막 눈앞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행 투자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서울이 오르면 인천이 오르고요. 인천도 오르면은 이제 경기도도 오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올라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서울 수도권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미분양이 없어요. 미분양이 나오는 단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로 이런 미분양 수요들이 이제 수요란다 공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면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당연히 지방으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관심 가져봐야 될 지역들을 좀 뽑아갖고 왔는데 지방의 미분양의 혁기는 그래도 대구입니다. 그래도 대구예요. 14,000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000개 미만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이제 대구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중공후 미분양이 많아요. 중공후 미분양이라는 거는 뭐에다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내가 잔금을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여력 되시면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좀 괜찮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에 거의 이런 미분양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중공후 미분양이 이제 입주해가지고 이제 공실인 집안인들의 이제 좀 할인 분양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싸움을 하든가 말든가 내가 들어가 살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 대구를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천안도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천안도 흐름이 괜찮고요. 포항, 제가 사랑하는 포항. 포항은 올해 물량이 최대였어요. 올해 2024년 참 포항 볼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항을 안 느껴보셨겠지만 저희같이 이제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진짜 꽤 됐는데 힘든 지 꽤 됐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올해 물량이 최대치가 지나고 나면 이제 택지 개발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물량도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정도 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지역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투자의 관점이에요. 실거주 관점. 포항 가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진주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인천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인천.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인천 좋아합니다. 이게 시기마다 타이밍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 지역도 좋고요. 서울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서울 살려면 아까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서울 갭 투자해도 되냐고. 지금 당장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좀 돈이 없으시고 저희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단계 스텝을 밟아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외곽 지역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건희 아빠님 아까만 해도 뭐 이거 올라다가 인천 안 왔다면서요.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2025년에는 올해보단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베팅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하급지 대 인천 중상급지. 그래도 서울이죠. 그래도 서울이죠. 서울이에요. 서울은 먹고 죽어도 2승이 낫습니다, 여러분. 똥밭에 굴러도 2승이에요. 하급지여도? 그렇죠. 서울이 낫습니다. 금강구 무시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도 서울입니다. 그쪽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오르고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적이 그래도 서울 하급지거든요. 뭐 송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송도 투자하는 가성비보다는 그래도 서울 하급지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송도 또 부셨다고 또 뭐라고 또. 아니 송도는 별건이죠, 사실. 그렇죠. 송도 청남 별건이지, 사실. 그래, 송도 성남 별건이고. 네. 그쪽 아신다고.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뭐 지방 뭐라겠다고 또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왜요?
자꾸 지방에서 돈 번 놈이 자꾸 지방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자꾸 댓글이 들어오는데 지방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 이거야. 지금은 다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수도권 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좀 그거 했다 가지고 이제 좀 여력이 좀 너무 남아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쪽 A급 쪽 한번 돌아보시면 괜찮다. 확실한 거는 저는 그래도 미분양인 것 같아요. 아, 미분양. 미분양인 것 같은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여지 없어요. 뭐 여지 없이 그냥 쫙쫙 올라가는 거 보면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는 그냥 실제 없이가 없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떨어지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미분양이 떨어지는 걸 언제 볼 수 있냐면 이제 통계라는 게 한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쭉쭉 떨어지는 것들을 현장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체크? 이제 상담사님들이 이제 박아놓으신 분들이라든지 중개사분들이라든지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박아놓은 분? 박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이제 좀 협력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연락을 좀 주시면 이거 괜찮아요. 이거 떨어진 거 바꿨어요.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가는데 여기 이번에는 뭐 속도가 빨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00%인 것 같아요. 와, 딱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송도 분양하는 것도 보면은 나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역시 저 수진 속도 보면 확실히 송도의 힘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미분양인 것 같아요.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들은 그래도 좀 일단 좋은 것부터 잡고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에 투자를 할 때 제가 투자했을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뭐 개수를 늘려가는 타임이 아니었습니다만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분양이 감소하고 나서 대장주 오르고 중국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급지들 오를 때 하급지들 먼저 선점하는 전략이 제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무피도 되고 풀피도 되고 이제 뭐 개수도 계속 늘려가면서 이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 얻어 먹어가면서 이제 투자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지금은 취득세 구간의 규제 때문에 지금은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개수로 투자하시는 기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것들을 한 개 크게 사시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따가 이제 서울 수도권 이제 투자 이것도 얘기 드리겠지만 저의 수사는 이렇게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지금 미분양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평택, 안성 이렇게 쪽 이제 그러면 이제 광역시 쪽으로 내려가겠죠. 이제 울산이 가장 유력한데 이제 부산 쪽보다는 울산에 좀 시기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분양하는 것들을 미분양이 나야 그분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냐면 이제 지방 쪽에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지 없었어요. 제 경험상. 그러면 저는 내년 쪽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단지들이 되게 기존 아파트들보다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안 파는데 이제 기존 아파트들이 좀 올라줘서 이것들이 메리트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울 수도권 쪽이 먼저 좀 거기서 이제 소액 투자하고 싶으면 또 얘기하지만 인천 쪽, 네. 계양구 쪽, 밑줄구 쪽 이런 쪽 괜찮은 거 계양구 밑줄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건 없어요. 물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 많아요. 사놓고 띄운다. 그렇죠. 사놓고 띄운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저 이제 투자해놓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제 주변에도 없고 저희 마누라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 좋은 거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것 뿐이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네, 그럼요. 먹고 삽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1,000만, 2,000만 원 있다. 네. 그다음에 한 5천만 원 있다. 네. 그다음에 한 1억 있다. 이렇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네네. 나 1, 2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중랑구입니다. 네. 중랑구. 사람들 중랑구 되게 무시 많이 하거든요. 근데 7호선 라인이에요. 선호하는 동네는 아니죠. 네. 중랑구를 왜 사람들이 무시하냐면 중랑구에는 신축이 없어요. 새 아파트가 없어요. 새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도 들어오고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같이 개발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도 없고 대부분 다 구축 아니면 빌라 뭐 다세대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다세대가 또 개발도 되냐? 또 개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노도강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랑구밖에 없거든요. 도봉구나 뭐 이쪽에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부분 줄 수 있는 지역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제 공사가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수변공원이 들어와요. 수변공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7호선 라인의 파급 효과도 크죠. 당연히 요거 20분이면 강남 가버립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게 중화 1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입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근처가 다 요 모양 요 꼴로 있다가 얘만 하나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지금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 구간을 지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하자고 이제 동리서 걷다가 이제 파토 났다가 다시 또 걷는 곳도 있고, 뭐 신통으로 가는 곳도 있고, 뭐하러 가자는 곳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소규모 재개발로 가자는 곳도 있고, 하여튼간 뭐 이렇게 구역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어떻게 나의 지분을 하나 박아놓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미만의 뭐 소액 투자로 서울에 아파트를 어떻게 사? 당연하죠. 못 사죠. 당연히 5천만 원 어떻게 삽니까? 그럼 당연히 뭐 공투도 아닌데. 하지만 서울에 지분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그건 10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후에 예를 들어서 잘 돼가지고 지금 빌라에서 반지하 지분 10평짜리를 하나 사놨는데 그게 기부항돼서 이제 SK 리버뷰 같은 그런 아파트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나는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못 가지게 되지만 미래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지분 투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러면 구역 네임이 뭐예요? 신통입니까? 아니면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통으로 가는 곳들이 두 군데가 있고요. 뭐하러 가는 데가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의서 재개발로 가자고 하는 도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신통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면목동이라는 곳인데 네. 이렇게 보면은 구역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이거 외우다가 지금 환장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가 지금 구역이 지정된 것들만 이렇게 이제 아실에서 보여주는데 네. 구역 지정 안 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아니 보여준단다.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괜찮은데 여기 위쪽에서 요렇게 있는 요쪽 라인들 하나 성공했어요. 이제 여기 사가정 아이파크 밖에는 여기구나. 사가정 아이파크 밖에는 지금 중랑구에 신축이 없는데 이제 신축이 이제 SK 리버뷰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중화 1구역이. 여기가 중화 2구역, 여기가 중화 3구역, 여기가 중화 4구역, 여기가 중화 6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동의서도 걷고 있고 가보시면 걸어보시면 이 지도 안 보고 가면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런 데는 따라가기 전략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좀 베팅을 해보시면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디 어정쩡하게 가서 갭 투자해가지고 취득세 얻어맞고 뭐 보유세 세입자 물세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들 깨끗하게 좀 빌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요즘에는 신축 빌라 공급이 없어요. 신축 빌라 공급이 없습니다만 신축 빌라가 한 바퀴 돌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2년이나 4년 정도 되면 했다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눈탱이가 좀 많이 좀 땡겨서 좀 먹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눈탱이를 어떻게 쳐요? 신축 빌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 2룸짜리를 이제 3억이나 4억에 분양을 합니다. 4억이라도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 꼬셔가지고 3억 5천에 전세를 넣어요. 그럼 5천 갭이죠? 네. 3억 5천에 전세를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3억 5천에 팔면, 갭 5천에 팔면은 난 투자금 얼마예요? 5천만 원에 팔게 되는 거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억짜리 빌라를 5천만 원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 3억 5천에 살겠어요? 사는 사람도 살아보면 주변에 보면 3억 5천에 내가 이거를 투룸에 살아야 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나가게 되면 이제 전세 한 1억 5천에서 2억도 맞추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세가 떨어짐에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팔려고 보면 나는 갭 5천에 샀는데 이제 갭 1억에 팔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건희 오빠님 이런 거 사도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지금은 신축 빌라 공급이 없어서 신축 빌라 분양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없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한 바퀴 돌려서 나와가지고 눈탱이 쳐갖고 이제 받는 그런 리스크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축 빌라 사지 마세요. 그냥 더럽고 좀 거지 같고 좀 반지하고 이제 물도 좀 차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 가보시면 대지 지분 11평에 11평, 12평 대지 지분이에요. 병렬비 아니에요. 이런 거 반지하 같은 거 5천에서 1억이면 삽니다. 실제로 주변에 가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후려치기도 좋고요. 그러면 서울에 대지 지분 11평짜리를 5천만 원에 투자하게 되면 저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뭐 설마 거기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걔가. 그렇게 되면 어디 어정쩡한 지방에 갭 투자하는 것보다 뭐 분양권 사는 것보다 저는 100배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많이 지금의 투자 트렌드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애들. 그렇죠. 소액으로. 빌라를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않고. 서울에 땅을 사는 거죠. 네, 지분을 좀 많이 좀 사셨으면, 아파트. 지분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될. 여기서 조금 더, 뭐라 그러지? 투자 전략은 좀 거의 비슷하고요. 거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고,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물건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권으로 치자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3천만 원, 여기다가 3천만 원, 여기다가 3천만 원 박으시고요. 여기 하면서 분산 투자하세요라고 저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1억이 있으면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지금부터 찾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물방 고기반이에요. 보세요. 물방 고기반이야. 아, 이게 물방. 그렇고 뭐 가보면 뭐 난리 뭐 이런 난리가 없어요. 생난리가. 여기도 중화 뭐 자기 맺고, 여기도 이제 프랜카드 몇 개 붙었어요. 여기도 붙었고 다 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쪽이 괜찮습니다. 근데 구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좀 이렇게 진짜 으쌰으쌰 하고 네.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요게 되니까 사람들이 되네? 라고 해서 PDA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주변 위주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리버선이 이제 10억 구간에서 12억 구간인데, 이제 얘가 이제 15억 구간까지만 올라주면 뭐 옆에 있는 것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타이밍이라고, 내년에 이제 얘가 입주하고 나서 이제 한 바퀴 돌려면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동부간선 도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윤곽도 나와 있을 거고, 이거 조망권이라고 하죠. 이제 한강뷰는 아니나 그래도 이제 이런 그래도. 조망권 같은 거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15억 가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석도 좋고, 이게 주망이 쫙 뚫려 있어가지고, 그 조망을 먼저 보고 싶으시면 이쪽에 이제 휘경 SK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가고 집 보러 간척하고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얘네는 동양이지만 이쪽에는 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가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봐보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단지들, 따라가는 개발이 될 것들을 베팅해 보시면 괜찮겠죠. 물론 또 이제 초기 재개발을 사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초기 재개발을 왜 사? 그걸 한번 사겠다가 지금 사람 뭐 밭도 나오고 뭐 안 한다고 뭐 사람들 많은다고 뭐 횃불도 들고 싸움하고 막 그런 거, 뭐 외지 세력 물러가라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비대위들이 조용히 내려와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이 바닥에 넘깁니다. 갑자기 되게 친해져. 친해지고 가격이 오르면 깎이고 갑자기 화목해진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게 저는 따르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내년에는 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4구역, 여기가 이제 6구역이고요. 여기 위쪽에도 이제 후시아후시 하고 있고, 여기도 후시아후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근처 요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서, 신통으로 가고 있는 쪽이 아닌 이제 모아나 이제 일반 재개발,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재개발로 가고 있는 곳들은 출구 전략이 좋잖아요. 신통은 솔직히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치고 빠지기가 좀 어려워요. 팔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바지도 하나 세웠다가 뭐 저거 나왔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분들은 팔기 좋아. 이제 팔기 좋은데, 좀 우리 같이 이제, 우리라는 표현, 저도 신통 안 팔아봐서 저도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팔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신통으로 가는 게 않는 쪽, 이제 모아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쪽들에 좀 한 번 정도 좀 베팅도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 2억대? 2, 3억대 또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전략이? 그때는 이제 재건축 사야죠. 이제 돈이 좀 있다. 내가 좀 이제 좀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억대 좀 아파트를 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재건축으로 가야죠. 재개발도 가셔도 괜찮고요. 진행하는 곳으로 가야죠. 노원입니까? 이제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샘플로 가져왔죠. 오해하실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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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노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센터 안에 있는 것들은 3억으로 사기는 어렵죠. 근데 이쪽 구간은 3억 구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물론 돈 들어가고 한 6억, 7억 꼬라박고 여기다가 이제 몰빵하셔도 괜찮죠. 괜찮은데, 뭐 이제 3억 구간 정도 내가 지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노도강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번 2024년 흐름에서 딱 어디까지 끊겼냐면, 노도강까지 가서, 거기까지 으쌰으쌰 하다가 끝났어요. 그럼 2025년도 마찬가지지. 2025년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흐름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확률적인 방법으로 봤을 땐 베팅해 볼 만한 거죠. 그거 뭐 베팅이 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51대 49면 51%에다가 베팅하는 게 그 갬블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2024년에 여기까지 왔었으면 2025년에는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금강구까지는 못 갔더라도. 이제 금강구도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한 번 정도 베팅해 보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인천 쪽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단지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거 지금 저기 뭐야 그거 분양 끝났죠. 이 입주 끝났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렇게 효성지구도 개발되고 있고요. 요렇게 따라가는 단지들 괜찮습니다. 여기 작전역 보이시죠? 작전역에 뭐가 들어오죠? GTX가 들어오죠. GTX 뭐? 디노선이 들어옵니다. 작전역에 여기 그 작전역이란다. 여기 계양구 여기 구의원이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민주당의 또 우리 대장이 여기에 또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서 이거 쫓아가면 되잖아요. 설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걸 자기 구를 홀대 하시겠습니까? 그럼 홀대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않거든요. 이게 힘 있는 곳에서 힘 있는 자가 나오듯이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작전역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GTX D 노선이 이제 확정됐죠.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외곽으로 하면 F 노선은 뭐 현실성 없지만 이렇게 D 노선 여기가 D 노선이구나. 여기가 D 노선은 그렇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이제 삽 떴죠. 그리고 이제 청라 쪽으로도 이제 이거 2028년 이제 개통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교통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호재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 힘 있는 분이 짱밖에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개발이 계속 되어지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고 네네. 임장 크루 학원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 좀 할 수 있는 정보 파악 방법, 현장 분위기 파악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맨날 다니시니까 임장을. 이제 지방 같은 데하고 서수도권하고 조금 이제 쫓겨나는 회수가 좀 다르긴 한데요. 아 그래요? 그렇고 서수도권이 훨씬 쫓겨나기 맞아. 필요 없으니까 나가. 뭐 전화했는데 좀 제가요. 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또 중개사님이 이제 100% 다 알거든요. 얘 그냥 집안 사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건 투자자구나. 이렇게 그런 거나 그렇고 다 알거든요. 그분들 눈치 백단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다 알아요. 옆으로 왔는지 우거지로 몰려다니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뻘쭘하고 있는데 자기야 말해 그러고 있는데 100% 다 알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대로 그냥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왔는데 집을 제가 살 거는 아닙니다만 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한 군데 정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3군데 정도 뚫어보면 그 중에 한 군데는 걸려요. 이것도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2군데서 빵꾸 먹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집 볼 데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연락하는 곳에서는 3군데 중에 하나는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해봤을 때. 현장에선 5군데 정도 하나.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이래서 해서 죄송한데 내가 이거 살 건 아니지만 투자용으로 좀 보고서 공부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좀 집 좀 볼 수 있나라고 하면은 4군데 땀 먹고 5군데 정도에서요. 쯤에서 확률적으로 알았어요. 들어와 보세요라고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초보자인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초보자일 때 많이 쫓겨났죠. 이런 그 쫓겨난 건 쪽팔림과 그 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총대 매주고 이제 얘기하고 치고 그다음에 지는 이렇게 뒤에서 쫓아다니면은 편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임장 크루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중수 정도 된다. 내가 이제 이쪽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테크닉으로 들어가야죠. 사장님 나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정도의 투자 물건이 있는지 좀 한 번씩 뽑아주세요. 뽑아줘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면 내일 먼저 보러 갈 건데 몇 개 준비해줘서 동선 준비해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개 정도 준비하셔서 사장님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장님 거 맞아요? 그럼 이거는 갭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라고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해갖고 갖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로 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있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솔직히 우리는 여기 실거주 분들이 많으시다 그랬죠? 아니요, 다 두루두루 있습니다. 두루두루 계시니까 우리 두루두루 분? 그리고 우리는 인스타 찍으려고 집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고수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집을 보러 가고 싶은데 내가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향수도 없으시면 그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톡방 톡방이라든지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세요. 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가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택을 가보고 싶은데, 평택 1구역을 가보고 싶다. 그런데 평택 1구역에 혹시 아시는 물건 갖고 계신 분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분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그분이 전화를 해주시면, 물건 갖고 있는 분이 전화를 해주시면, 중개사님이 잘해주세요. 소개받고 왔답니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그건 100%예요. 그건 100%입니다. 근데 이제 이도저도 없을 때는 이제 개인이 뚫어야겠죠. 저도 1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물건 갖고 있는 사람부터 이제 수배를 하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래서 강남 갈 때는 그냥 맨손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소개받고 가잖아요. 어디서 붙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아, 강남은 소개받고 가야 돼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아, 저는 안 가봐서. 네. 강남은 안 가봐가지고. 예, 저도 아, 주변 그렇구나. 쓰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뜨내기처럼 워킹으로 가면 안 받아주는구나. 미리 전화해가지고 확실하게 아까 중간 정도는 얘기하시던가. 그래서 그분들도 바쁘죠. 힘들기도 하고 또 집주인분들의 또 프라이드가 강하시니까 여러 명 또 뜨내기도 데리고 가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임장크루란 말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저도요. 임장크루란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임장크루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제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니까 나쁜 거지만 투자자 입장이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임장크루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어딜 가보고 싶은데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쫄아갖고 있는데 가면은 집만 보고 한 10초 있다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런데 그 버스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안 좋은 점만 계속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투기를 조장한다 뭐 이런 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버스 데려가지고 대절해가지고 모시고 가본 적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꼭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이렇게 또 나쁜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실력이 없다고 하시면 좋게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눈탱이 맞고 오시면 안 되고요. 갔다가 또 이제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러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사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아니라면 이런 것도 한 번씩 초보 입장이라면 한 번씩 또 다녀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아까 같이 뭐 이제 이거 한다든지 뭐 가가지고는 계속 뭐 사지도 않을 건데 계속 뭐 한 30분씩 끌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의를 좀 지켜가면서 좀 사실대로 이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5분, 6분 정도 모여서 또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요즘 투자자분들이 좀 의기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공유도 좀 하고. 그러면 건희 아빠님 현장에서 좀 이렇게 나만의 질문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3가지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쪽으로 왔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어때요? 첫 번째가 그게 저희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세 무조건 전세였어요. 전세 요즘에 전세 좀 어때요? 어디서 와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고 또 얼마 정도 뺄 수 있고 얼마 정도까지 가능해요. 뭐 이제 전세 물어보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얼마 하게 됩니다만 이 2가지는 꼭 물어보고요. 나머지 3번째는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여기서 오래 해봤어요? 이제 요거. 그래요? 왜 물어보세요? 이제 많이 하시냐, 그리고 또 이제 얼마만큼 또 이제 경험이 있으시냐, 전세를 얼마를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나 여기서 5년 있었고 나 토박이야. 이게 100%예요. 그리고 나 여기서 살렸는데 이제 저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쪽에서는 뭐 이것저것 갖고 전에 있던 사이트 얘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해봐야 돼. 좀 힘들겠는데 그분들은 자기 물건 없거든요. 그럼 한 달이 거쳐서 2달이 거쳐서 이제 물건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공동중개라고 하죠. 이제 뭐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좀 트러블 같은 것들이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오래 해보셨어요? 선생님 물건이에요? 몇 개 있어요? 어떻게 가보셨어요? 어디 좀 빼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좀 해보시는 게 낫죠. 그리고 집을 사면은 뭐 세입자 관리, 집 관리, 세금 관리, 그 다음에 뭐 고지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좀 잔잔바리로 일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능력이라든지 의지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좀 이런 것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좀 짜잘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와요. 누수 같은 거 뭐 물 조금 떨어졌다 해갖고 막 직접 전화해갖고 말하는데 절대 직접적으로 대내하지 마시고 중개사 통해서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걸러지고 이쪽에서 막 소위 말하는 GR을 해도 여기서 GR이 조금 이제 소문자로 돼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시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 대문자가 소문자로? 네, 조금 이렇게 좀 줄여서 오고 때려서 왔을 땐 좀 이렇게 좀 계산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걸 좀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가 앞으로 물이 들어올 거다. 네. 들어왔다. 네. 아니면 아직은 좀 한참 멀었다. 이걸 어떻게 좀 현장에서 느끼세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사람들이- 들이밀진 않으니까 거기서 현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좀 그렇게 한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갭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갭 투자에 관심이 많을 때는 전세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전세가 얼마나 있었냐 없었냐, 전세가 많냐 없냐. 그래서 요즘에 전세가 없어요. 그 느낌 딱 그대로라니까 지금 폭등장 딱이지 이 뭐가지까지 올라온 딱 그 느낌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들하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분양권 쪽이 그래도 핫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미분양 아니면 분양권 쪽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분양권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미분양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소진 속도가 이 지역에 얼마께 들어가느냐. 고양시 쪽에 지금 뭐 분양했는데 이제 또 분양할 것들은 계속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데 얘는 왜 미분양인데 계속 자빠져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거 한 번씩 잡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금의 관점이고요. 투자의 관점이니까 어차피 제가 들어가서 할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전세가가 전세 개수. 이제 지금 네이버 어디 전화해 보시기 뭐 하시면 그 실제로 들어가서 꼭 그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이 또 바뀌어요. 올해 11월 18일 날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개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기 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전세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 진짜 전화해보면 그거 다 허수야. 허수인 경우도 없고 없는 경우도 많고요. 허수 올려놓고 나 갈래요 했다가 저기 흠금 쓰면 이제 사람들이 신고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한 달간 정지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놓을 만큼 요즘에 지금 절박하거든요. 전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있으셔도 매매가 하실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매매는 막 수십 개 나왔는데 전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흐르는 지역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지역도 다 오릅니다. 다 오릅니다. 서울은 다 올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아타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 네. 물건이 탁 튀어나와서 네. 현장에서. 네. 그런 거 이제 좀 조금 땡기고 싶어, 가격을. 네. 좀 이렇게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네. 어떻게 좀 건희 오빠님은 그걸 가격을 조금 왜 말 한마디에 2,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가격 협상이나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중개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 집 사정도 다 알고요. 그 집의 행동도 다 알고 그 집이 팔려고 내놓은 이유도 그 사람이 다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든지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이제 투자용인데 전세 뭐 만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기가 있으면 뭐 석 달 남았으면 요 날 남았는지 요 날 남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조급한지를 알아요. 파는 사람에 대해 약점?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좀 약한 포인트 아는 사람이 중개사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알려주죠. 대놓고 이거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전 거의 대부분이 중개사한테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사장님 나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거 얼마 정도 깎고 싶은데 사장님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순순한데 나 진짜로 하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두어 번 찔러보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럼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한 가지 뚝 치죠.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복비 2배 신이 한 번씩 한 번씩 쭉 한 번씩 넣어주고 복비 2배라고 해봤자 300인데 깎으면 3,000이잖아요. 뭐 한 번 가고 사장님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팔 때도 마찬가지. 살려는 사람의 의지 팔려는 사람의 약점을 감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팔려고 하는지 알아도 실제로도 엊그저께 저번에 살 때도 이렇게 갭 투자한 건데 이 사람이 꼭 이날에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 그거 청약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있잖아요. 이거를 꼭 맞춰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남았어. 그래서 사장님 이거 얼마 정도 받고 싶은데 옆에서 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꼭 그 자리에서 듣고 있어야 돼. 중개사가 그 세입자란다. 그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걸 꼭 옆에서 듣고 있어야 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도 얼마도 안 남은 곳인 것 같은데 요즘에 사람들도 없고 또 오늘 겨우 오신 분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데 이제 좋은 말만 계속 하죠. 사장님 이거 빼시게 되면 세입자분하고 트러블 일어나니까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왔을 때 근데 지금 이거 내가 딱 봐갖고 3,000까지 깎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2,000까지 해본다고 해갖고 지금 연락 드리는 거거든요. 사장님 제가 1,000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참 한번 좀 어떻게 좀 지금 일 갖고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해봤어요. 명령 해봤어요. 투자자들 많이 겪어봤어요. 이런 것 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해야죠. 이제 물론 물건 없고 뭐 이제 한참 상승장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하죠. 안 통하긴 하지만 그쵸. 좀 뭐 한번 찔러보고서 뭐 예.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볼만- 요즘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후려치기 좋을 때가 지금이라니까요. 사장님, 전쟁 나와가지고 전쟁 나고 유가가 곧 있으면 오른다 그러고요. 선 오른다 그러고 곧 있으면 북한이 10만 대군이 곧 있으면 출전을 한답니다. 미친놈 전쟁 나는 거 아니까 사장님 이러고 싶을 때 지금 미국까지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유, 사장님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같은 아이템에 지금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런 삼박자가 맞아지면 여러분이 이 갈아타기 갭을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니,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게 네. 주식 매매처럼 자동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 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계 같은 데를 보면 어쩌다가 한번 이제 직거래로 해가지고 내가 3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깎는 경우도 생기긴 한데 그거는 진짜 그거 지나가다 벼락 맞는 경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파는 사람도 뭐 이 짱구가 있는데 그 팔겠어요. 프라이드가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 더 받고 싶죠. 덜 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살살 긁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물건 찾았어. 가격도 어느 정도 맞췄어. 네네.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반대해. 아이고, 와이프가 혹은 반대. 남편이 반대해. 남편이 반대.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분이시라면 당연히 남편을 긁으셔야죠. 긁으셔야죠. 긁으셔가지고 바가지는 지금 긁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가지로 왜 안 긁으세요? 당연히 바가지 긁어가지고 무조건 그쪽 해야죠. 어디 여성상위 시대에 남자가 바가지를 많이. 가만히. 그거 안 되죠. 당연히. 그거 해가지고 내가 보고 왔는데 당연히 그거 인감하고 당연히 내놔야지. 당연한 거를 갖다가 뭘 방해를 하기는 그거 있다고 밥 주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 또 이제 마누라란다 이제 그 집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아내가 대페미 시대니까 그렇죠, 아내가 그렇죠. 아내분께서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작전을 좀 짜야 돼. 그때는 작전을 좀 짜야 됩니다. 그때는 좀 시간을 갖고 아니 내가 보고 왔는데 당장 지금 입금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파토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오라 그랬어. 지금 막 뉴스를 봐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려고 말 끊어버리잖아요. 여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대놓고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일단 1시간 있다가 가셔서, 일단 후퇴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자기야,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더라. 그럼 또 후퇴해야죠. 당연히, 자기 전까지. 후퇴하고,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것들이 뭐 있냐면, 이제 애들하고, 이제 먹을 거하고, 캐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준비하셔갖고 이제 드리면서 자기야 이거는 다 자기 명의로 할 거야. 이건 내 명이 아니지. 당연히 그거 없어. 자기 명의로 할 거야. 자기 먹고 나고 있으면은 나 내일 당장 교통사고 나면은 자기가 먹고 살아. 예비를 나서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애들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저 제주도 집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나 어떻게 되면 뭐 이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럴까. 멋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도 또 집이 아니거든요. 집이 아니니까 걔는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렇죠? 거기 있는 거 물건 다 없어버리니까 자기야, 넌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산 거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GR이 대문자에서 약간 이제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또 지랄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 한참 또 불러놨다가 한 하루 이틀 좀 조금 지날 것 같으면서 그 옆쪽도 이제 처남이나 처형도 좀 한번 전화 한 번씩 해보고 이게 좋은 거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가격금 빨리 넣어야 되는데. 가계약금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오늘까지 잡아놨는데 진짜 처남도 뭐 잘 살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고 뭐 쿠폰도 하나씩 넘겨주면서 서서히 접근하셔야 돼요. 서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니까 거의 파토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중에는 뭐 이제 제가 결정권이 있어서 다 결정을 하지만. 네. 결정권이 없으면 당연히 을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는 영역이면 이렇게 크게 분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거주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온 가족의 그 생활권이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실거주를 옮긴다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의견 대립도 좀 팽팽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실거주 내 집 마련의 경우에는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2025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이유도 있고요. 근거도 있고 자신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배팅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화합도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정말로 안 된다. 정말로 우리 아내분께서 그래가지고 모든 정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일이 조금도 안 돌아간다고 하시면 한 1년 정도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시면 이따가 이거 후반부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지금 되게 욕 많이 얻어먹고 이제 들어오네. 만에 이 분양가가 제일 처음에 3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네 9억이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그때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한 발 정도 물러서셨다가 당연히 적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계셔야겠죠.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조금 요런 식으로 조금 지금 보합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요런 상태인데 이거를 요렇게 내려주고 떨어진 거 이건 진짜 하락장이 맞아요. 이건 하락장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나누고 봤을 때 서울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에요. 요런 작은 요렇게 작은 요런 구간들이 좀 있었을 뿐이지 요렇게 크게 하락했던 적은 10년이나 20년 안에 나오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10년이나 20년 안에 나오는 이런 큰 폭의 하락장들을 걱정한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요때 샀다 손 치더라도 지금 거의 다 회복했어요.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네,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정고점 다 뚫었고요. 이제 좀 하급지 쪽만 이제 80%에서 90% 정도지. 만약 정말로 재수 없어서 내가 이때 샀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거주라고 한다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사가지고 요때 올라왔다 손 치면 많이 보셨을 거고요. 요때 샀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하락장이 한번 있고 나면 거의 10년 안에 일어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요런 구간이 나타나요. 요런 구간이. 지금은 요런 구간이 나타날 타이밍이에요. 아름답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요렇게 꺾일지, 요렇게 꺾일지, 요렇게 꺾일지,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닙니다만, 요런 구간이 언제부터? 2025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 사기 되게 무서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구간? 이렇게 쫙 내려오는 구간. 요런 구간이 한번 내려왔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구간 없어요. 이런 거는 쉽지 않죠.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거는 정말 그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이런 구간이 한번 나타났으면 이제 이런 구간이 나타날 즈음에 모든 것이 다 대비가 돼 있어요. IMF도 그렇고 경제 위기도 그렇고 한번 그런 거 나타난 뒤로 그 뒤로는 IMF 같은 거 안 나타나잖아요. 다 대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럼 지금같이 이제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면 금리로 인해서 떨어질 경우는 앞으로 10년간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떨어지겠죠. 그게 언제다? 10년 안에 안 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안 오면 10년 안 동안 가만히 자빠져 있느니 뭔가라도 하나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혁빠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포트폴리오와 포트폴리오요? 향후 네. 투자 계획.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주택자거든요. 어떻게든지 1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죽으라고 파는데 올해 이제 8월 달까지 그래서 죽으라고 팔았거든요. 8월 이후로 이제 8월이나 9월쯤 되면 이제 조정장, 지금 같은 조정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죽으라고 팔았거든요. 그래도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도 아직도 10개 미만이 안 됐어.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계속 명의를 살려야 되는데 법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저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뭘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을 좀 깨끗한 물을 받고 싶지만 속에 이제 좀 더러운 물들이 좀 들어있으면 넣어봤자 계속 희석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계속 돈으로 어떤 걸 베팅해도 이제 정확하게 베팅하기도 좀 그렇고 이것 때문에 전세금 빼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2월 정도까지 이제 어차피 팔려고 해도 안 팔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못난이들이라 이제 좋은 것들은 다 팔았죠. 그런 거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1주택, 다주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단타로 칠 것들, 그리고 이제 장기로 가져갈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죠. 단타로 가는 것들은 이제 미분양 쪽들을 이제 관심 가져볼 거고요. 이제 저는 그런 건 자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저 많이 안 해요.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 해요.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옛날엔 했어요. 30개, 40개씩 뭐 옛날엔 그렇게 많이 해도 됐었어요. 해도 됐었고 명의도 필요 없었고 중도금 대출도 뭐 그거 다 유예하는 것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정도까지만 해서 좀 짤짤이로 좀 먹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격을 줄여놓고 이제 한 덩이로 뭉쳐서 올라갈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뭉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정말 안 팔려요. 정말 안 팔려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좀 굳이 막 이렇게 급하게 정리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물건에 따라서는 이렇게 1억 이하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명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너무 싸게 팔아도 안 팔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세입자분 계시는데 또 이제 갭 끼고 판다든지 이제 갭을 없을 때 판다든지 또 그런 차이도 있고요.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요. 하여튼 2025년 저의 목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운사이징과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주특기로 수익을 소소하게 내는 거. 네. 요거네요. 요거 좀 두 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뭐 이제 막 이제 뭐 뒤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막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자. 네. 울산 가자. 네. 부산 가자. 뭐. 네. 저는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무너질 때도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투자 120개사까지 살 거잖아요. 너무 또 위축되신 거 아닙니까? 원래 또 본인의 스타일이 좀 있는데 건희 아빠님의 투자 스타일이 또 있는데 또 너무 또 위축되면 또 맞아요.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듭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이제 규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출도 어느 정도 잘 나왔고 유동성도 좋았고 돈도 많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해가지고 이제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해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내 처자식 키워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주택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뭐 딱히 풀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 교체는 솔직히 우리 또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뭐 이제 20%도 안 나오는 곳에서 정권 교체가 되겠어요? 연장이 되겠어요? 이제 60% 이상 되는 곳에서 정권 되겠어요?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잖아. 그분들이 뭘 좋아해요? 다들 잘 사는 걸 좋아하잖아. 이렇게 서민층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주택자들 싫어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자 감세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보면 첫 번째 다주택 포지션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엄마? 그러면 나는 1가구 1주택으로 무조건 갈아타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다 그 정도에서 또 아까 같이 얘기 드렸잖아요. 미분양으로 단기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분 투자를 계속 해놓을 수도 있고요. 땅 투자도 해놓을 수 있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마곡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상가가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데 가갖고 이제 후려쳐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포지션을 버리라는 거지 투자를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약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3기 신도시 나오면 이제 아마 조건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분명히 미분양 나올 겁니다. 가격이 높아요. 3기 신도시 제일 처음에는 뭐 한 5억대, 6억대 이것도 비싸다 어쩌겠는데 강동구 쪽 하면 한 12억 이상 나올걸요?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뭐 12억 이상, 13억 이상 나올 거예요. 분명히 미분양 나옵니다. 미분양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청약을 해보시고요. 청약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신축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1주택자는 아까 제가 잠깐 생리들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그래요. 그분들의 가장 점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입지의 최고가가 무조건 내 가격이야. 10억이 최고였으면 지금 떨어지면 한 8억, 7억 요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꼭 팔아야 돼. 그러지 말고 그걸 내 입지를 좀 인정하시고 그걸 좀 8억이 떨어졌으면 8억에 팔아야 돼. 그걸 팔고 그 다음에 떨어진 가격으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15억짜리가 12억 되면은 난 10억이었으니까 무조건 10억에 팔아야 돼. 내 집이 안 팔려서 못 갔어요. 되게 한고점이건데요. 그러니까 전고점도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8억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언제 갈아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좋다니까요. 지금 좋다니까. 내년 2월에 분명히 이 가격 못 삽니다. 내년 3월 설 지나고 나면 이제
잘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내 입지도 인정하시고 조금 좀 욕심 좀 버리시고 과감할 땐 한 번씩 정도 과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갈아타기 시기고요. 갈아타기를 한번 하고 나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아까 그 반대하시던 분 있죠? 뭐 남편분, 아내분 큰 소리 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컵바 이러고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못 샀다. 그러면은 못 샀으면은 컵바가 또 이제 바뀌게 되겠죠. 내가 살려고 했는데 장친 때문에 못 샀잖아. 이거를 생각고 이제 다음에 이제 2026년 상승장에서 또 이제 베팅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바닥에 남아셔서 입지를 좀 인정하시고 공부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도돌이빵이라고 하는데요. 되돌이빵이라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이제 2028년부터 나오거든요. 입주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 3기 신도시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먹고도 안 되는데 이것도 청약에 이제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청약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또 바로 베팅하기 좀 그렇잖아요. 3기 신도시 곧 나오면 그 물량 장난 아니거든요. 나온다고 하면 진짜 물량 장난 아니거든요. 잘 안 나왔어요. 이제 사전 청약도 끝났지 뭐 나는 해당 사항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기회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사전 신도시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난 돈이 좀 없으면 서울은 신축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은 신축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좀 갖고 있는 것에서 연끌이라도 좀 하셔서 재건축 쪽에 한번 몸빵을 좀 해서 그쪽에 들어가셔서 서울은 이제 재건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그쪽에 좀 몸빵 좀 노리셔서 좀 피곤하고 좀 고되시겠지만 그런 곳에 몸빵을 좀 한 번 정도 배팅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요거.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조정장이거든요. 지금 조정장이니까 한 번 정도 지금 한번 배팅을 좀 하셔서 집을 한번 노려보셔서 후려쳐서 한번 좀 가져와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3번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추천드리고 이게 3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 2번 3번이 3기 신도시 청약 쪽으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2, 1 순서입니까? 네. 그래서 조정장에 지금 당장 좀 한번 하시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정말 웃으시면서 잔금 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베팅해 보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신다면 한남뉴타운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한남뉴타운 저는 괜찮습니다. 네. 여력 되신다면 그래도 한 15억에서 15억 구간 정도 현금 있으신 분인가 보고 막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되죠. 대신 가성비는 떨어지겠죠. 15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벌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고 들어가시겠죠.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말고 김포가 상당히 재밌는 곳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기억이 하실란가 모르지만 메가 서울이라 해가지고 김포를 서울로 행정구역을 넣어준다고 한 곳이 가장 처음 나온 곳이 김포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김포에 세력들이 많아요. 이런 거 투자 세력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많아. 하여튼간 김포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권에서 그 행정구역 대비 그런 곳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아질 곳이 저는 김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쪽에 뭐 실거주를 갈아타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들어오신다든지 김포에서 서울 들어오시면 더 좋고 김포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을 뭘 얘기해. 광명을 뭘 그렇게 얘기해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맞아. 말해 뭐해. 광명 그냥 무조건 사세요. 그냥 떡지 말고 사세요. 네, 근데 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하안동 쪽일 수도 있고. 하안동 쪽일 수도 있고. 네. 지금 다 신축이 들어선 곳일 수도 있고 철산동일 수도 있고. 네. 좀 여력 되시는 곳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안동도 괜찮아요. 나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그 옆에도 무슨 천이지? 나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그것도 이제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광명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 옆에 시너지로 같이 따라 올라갈 것들이 다 신도시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 평촌이 실거주니까요. 실거주로. 네, 실거주 하시는 분들 많이 사시니까. 일기 신도시에서 일산에서 평촌으로 가신 분 많은데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니까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재건축이 조금 어려워서 좀 그렇지, 좀 지지부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신축도 별로 좀 없고, 하지만 외곽 쪽으로 좀 계속, 평촌 외곽 쪽으로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도 계속 공급되고 있고요. 그게 따라서 안쪽으로도 계속 이런 파급 효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곳이 저는 평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 수원 입주 물량 끝났잖아요, 여러분. 수원 입주 물량 끝났어요. 입주 물량 들어와가지고 사람 비치고 환장한 게 수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거의 다 끝났죠. 분양도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구축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신축 아파트들 입주 다 끝났죠. 전세금 다 끝났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영통구역도 다 끝났고, 초기 재개발. 그쪽도밖에 없거든요. 투자를 원하신다면, 수원에 새로 이제 공급되는 다가구 밀집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보면 죄송합니다. 거지 빼고, 네. 안 좋게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프랜카드 붙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이왕에 초기 재개발을 하실 거면 수원보다는 당연히 어디가 좋아요? 서울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초기 재개발을 투자하신다면. 그리고 또 이제 갈아타기라든지 이제 갭 투자 하시려면 갭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원도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전세 거의 없을걸요? 수원도? 확실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수원에 지금 전세가율 계속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과대했어요. 과대했으니까 좀 그렇지만, 지금은 네,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남이요. 구성남 재개발이요? 아우, 센 거를 많이 가져가시네. 아이, 오. 다들 돈이 좀 있으셔가지고. 돈이 좀 있으셔서, 네. 센 걸 좀 많이 보시는구나. 소액 투자분들은 없으신가 봐. 읽어보니까. 얘기를 잘못했네. 아까부터 그럼 그렇게 쪽으로 바로 가셔야지. 질문 이쪽으로 물어보셨네. 중랑구 얘기할 때, 진짜. 중랑구 얘기할 때 시청자 훅 빠졌습니다. 훅 빠졌구나. 괜찮습니다. 당연히 구성남 괜찮죠. 뭐 삼뜰백이라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좀 빠지진 않아요. 구성남 쪽이. 그래서 가격이 빠지진 않지만 어차피 개발돼서 한꺼번에 뉴타운급 대수로 될 곳이 성남이잖아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성남하고 광명하고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광명이 좀 몰표가 좀 많죠. 근데 구성남도 이 광명만큼 좋아질 수 있는 곳들이 저는 생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좋다. 지금이라도 뭐 투자하고 싶으시나 하시면 지금이라도 베팅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뉴타운 대 목동 재건축. 와. 어렵다. 오.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오. 저는 노량진에 한 표 보냅니다. 그래도 노량진에 한 표 보냅니다. 둘 다 대장 기준인 거죠? 예. 그래도 목동. 노량진에 한 번,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제 두 군데 정도 본다고 하시면, 그래도 노량진이죠. 목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연계돼서 강남 쪽하고 흑석 쪽이 연결되는 곳은 그래도 노량진이거든요. 목동은 그래도 목동 자체 자기 혼자의 또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또 학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학군으로 먹고 사는 게 목동인데,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 되면 성장 가능성은 저는 노량진이 조금 더 크다. 오늘은 한번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해피 인베스터님이라고 여기 사무실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갭 투자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파트에. 구로 어떻게 보십니까? 금관구의 미래. 아, 구로의 미래? 네. 2025년 올 것 같아요. 2024년 안 와서 조금 서운하셨죠? 많이 서운했습니다. 서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대출 규제가 나왔으면 구로도 올랐을 거예요. 뭐 올랐겠죠. 안 올랐겠어요. 서울 요렇게 다 이렇게 시계열로 도는 곳인데. 근데 올해는 안 왔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서울이잖아요. 잘 사셨다니까. 이 동네 대장이거든요. 잘 사셨어요. 근데 왜 그래?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싸게 사셨습니다. 어머, 언니. 대장을 싸게 사셨는데 뭐. 저 언니 아주 그냥 자랑질 하려고. 무슨 물어본 거 아니었대. 아우씨, 괜히 물어보신다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사놓고도 잘 샀다고. 제가 책을 좀 하나 냈는데, 1,000만 원 시작하는 수도권 아파트 투자의 기적이라고, 이제 1,0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이런 곳에서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이런 곳에서 하락장 때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3, 4년 기준으로 해서 가슴이 야, 진짜 이렇게 그 희로애락을 단기간에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 최근에 있을까 싶기도 한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진짜 좀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진짜 이제 중대한 고비는 넘기신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좀 안정화가 되신 것 같은데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투자를 해보시니까 진짜 애증일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좀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또 이제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욕심이 안 낼 수가 없죠. 욕심을 내니까 지금 이 영상도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런 거 바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있지만 또 하락장에서는 또 그 욕심이 또 칼이 돼서 나한테 달아오는데 욕심 부린 만큼의 고박이 투로 해서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7년 상승하고 2년 하락했거든요. 7년 상승하고 2년 하락했는데 겨우 내가 2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2년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상승장으로 다시 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렇게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너무 조바심 안 내도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했던 게 좀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들하고 비교해봤자 어차피 자기의 자존감만 떨어지고요. 우리 70세, 80세, 90세까지 계속 투자하고 계속 밥 먹고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도 다시 또 좋은 물건, 좋은 시기, 좋은 화기가 더 나올 겁니다. 이번 2025년에 좋은 물건 많이 잡으셔서 저기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부자 되시더라도 좀 천천히 가시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뵐세요.